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레드라이닝이라는 책의 제 6장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AI 편향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어쩌면 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일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흔히 듣는 이 편향된 알고리즘 문제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냥 의도치 않은 실수? 그러니까 시스템의 버그 같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라 뭔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AI가 편향된 건 데이터가 좀 오염됐거나 아니면 개발자들이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져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해결책도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냥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개발자들을 교육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요. 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술적인 해법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마치 더 나은 코드를 짜고 더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공정함이라는 결과물이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정말 그게 달까요? 근데 말이죠.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딱 멈춰 세웁니다.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은 문제의 겉만 핥는 거라고요. 어쩌면 AI 편향이라는 게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기능일 수 있다. 이런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관점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애초에 상업용 AI 시스템의 목표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진짜 목표가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누고 분류하고 차별하는 것이었다면요. 이것이 바로 저자가 사회적 분류라고 부르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 다시 말해 AI가 차별을 실수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 차별을 수행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알고리즘이 특정 집단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매기거나 대출을 거부한다면 그게 시스템 오류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정확하게 분류하라는 원래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회적 분류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의 통계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통계적 차별의 무서운 점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위험 관리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 통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개인이라면 이건 그냥 차별일 뿐입니다. 좀 더 와닿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치를 신청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AI 심사 시스템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정말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개인이라는 사실은 아예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내 신용 기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대리 데이터라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동네의 우편 번호라던가 내가 주로 쇼핑하는 가게 종류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를 대출 상환 가능성이 낮은 그룹으로 휙 분류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실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내가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그룹의 통계적 평균 때문에 내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럼 그냥 AI에서 이런 편향된 데이터들을 싹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자는 이 문제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편향된 AI를 고치려는 시도는 더러운 거울을 닦아서 깨끗한 세상을 보려는 것과 같다고요. 이 비유가 말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AI나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거울이 더럽다고 거울만 열심히 닦아봐야 거울에 비친 세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는요, 한 개인의 삶을 정말 끝없는 불이익의 악순환 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나한테 낮은 신용 점수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확 올라가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또 더 비싼 보험료로 이어지고요. 나중에는 이런 기록들이 쌓여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찍힌 부정적인 낙인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불리한 상황에 그냥 영원히 가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자가 디지털 레드라이닝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특정 인종이나 계층이 사는 지역에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던 레드라이닝처럼 오늘날의 알고리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장벽을 만들어서 특정 그룹을 기회로부터 배제합니다. 문제는 이게 코드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훨씬 더 알아채기 힘들고 싸우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단순한 코딩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 책의 핵심 결론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우리가 나쁜 알고리즘만 탓하면서 어쩌면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들을 분류하고 차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애초에 누가 기계에게 우리 삶을 판단할 권한을 주었는가? 라고요. 기술자에게 더 나은 해결책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과연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